1장 가장 유명한 소설 속 첫 문장. 다른 날처럼 프랭클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떴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전자피아노만 있는 단추한 방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프랭클린은 휴대폰으로 유튜브에 접속해서 그가 이전에 보던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에이리 프롬에 대한 영상이 시작되었다. 영상이 시작되자 해당 영상을 진행하는 강연자가 선곡한 쇼팽의 야상곡 9번 2장이 흘러나왔다. 프랭클린은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밤은 여전히 어두웠고 불면증은 그 밤을 더 길게 만들었다. 유학 시절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들이 기대의 심리적, 감정적 토대를 잃어버린다고 에이리 프롬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사랑의 기둥 혹은 토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조건 없이 자란 성인은 만성 불안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고통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교수는 파전같이 낮은 목소리로 레가토 음계를 연주했다. 교수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니 전 너무 무서운데요. 그럼 토대를 갖추지 못한 성인은 영원히 불안에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진행자는 깃털 같은 목소리로 교수에게 물었다. 에이리 프롬에 따르면 유아기 시절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못하거나 조건부 사랑을 주었을 경우 아이는 계속해서 사랑의 조건을 달거나 되려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달라고 요구하는 애착 유형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들 스스로 사랑의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에이리 프롬은 주장합니다. 이는 타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적 없는 패자가 발소리도 내지 않고 프랭클린 침대 위로 올라왔다. 암살자는 정찰을 감추기는커녕 프랭클린 손끝을 부드러운 털로 간지럽혔다. 요 윌리씨 어디 갔던 거야? 프랭클린은 눈을 뜨지도 않고 침대 위로 올라온 친절한 암살자를 환영했다. 윌리씨는 코발트색 설을 가진 과인이었다. 그는 목에 꼬마 신상을 법한 작은 복타의 모양을 한 흰 반점이 있었다. 윌리씨가 프랭클린 손에 다가가자 붓자같이 부드러운 털이 프랭클린 손가락 사이로 아싸이 파고들었다. 프랭클린 왼손에 자리 잡은 윌리씨가 프랭클린을 얕은 꿈에서 끌어냈다. 프랭클린은 잠자기를 포기했는지 애절하게 윌리씨를 쓰다듬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프랭클린이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다. 초록색 은행 로고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척도안이 나왔다. 액정에 단추한 대자 단 2개만 떴다. 프랭클린은 그중 한 계좌에 독립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5,000가량 모아놨다. 프랭클린은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웹 브라우저에 들어가 밴쿠버 월세로 검색을 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 중에서 $900 이하 조건을 만족한 월세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도 밴쿠버 외곽으로 빠진다는 조건을 넣어야만 저렴한 월세방을 찾을 수 있었다. 프랭클린은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내뱉었다.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어요. 적금에든 돈도 있고 생활비나 등록금은 정부에서 학생대출을 쓰면 돼요. 대출은 나중에 취업해서 갚으면 되고요. 밴쿠버 외곽으로 하면 $900 정도 하는 월세방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통학하는데 최장 가까이 쓰긴 하겠지만. 프랭클린은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한참 연습을 한 프랭클린은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고양이는 프랭클린이 건네준 손길이 좋았는지 오래된 캐나다 원주민이 연주하는 관악기스 나는 낮은 공명을 냈다. 전자레인지가 멈춰 음식물을 꺼내라는 경고음을 낼 때도 프랭클린은 고개를 꾸벅꾸벅 흔들기만 했다. 프랭클린 뒤에서 덥수룩하게 갈색 수염을 기른 백인 학생이 전자레인지를 한참 쳐다보다 결국 프랭클린 어깨에 손을 대고 전자레인지를 다 사용한 거냐고 물었다. 프랭클린 뒤늦게 눈을 뜨자 진한 쌍꺼풀이 올라왔다. 프랭클린 허겁지겁 전자레인지에서 도시락을 꺼내다 한여름 금속만치처럼 뜨거운 도시락 바닥에 손을 대어 도시락을 떨어뜨렸다. 다행히도 가벼웠던 도시락통은 투명한 소리만 냈을 뿐 음식물이 그 안에서 튀어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무기 모두 프랭클린에 집중됐다. 프랭클린의 귀가 다가오는 발렌타인 초콜릿 포장지처럼 붉게 타올랐다. 키가 작은 프랭클린은 자신 바로 뒤에 있던 덩치 큰 백인 학생에게 사과하기 위해 고개를 위로 한참이나 올려다 봐야 했다. 수염을 덥석하게 기른 백인 학생은 프랭클린에게 돌에 다친 곳에 눕냐고 물었다. 프랭클린은 괜찮다며 떨어진 도시락을 다시 잡고 윤수와 사토와 있는 4인용 식탁에 가 사토 옆에 자리를 잡았다. 사토는 도시락을 떨어뜨린 프랭클린을 보고 기득거리며 웃고 있었지만
윤수는 책 속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프랭클린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미간에 주름을 써가며 책을 읽고 있었다. 카페테리아에서 종이책을 읽고 있는 학생은 윤수와 유일했다. 윤수는 공작새가 꼼짝잇을 펼쳐 웃듯이 종이책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사토가 프랭클린에게 어젯밤에도 잠을 잘 자지 못했냐며 프랭클린에게 안부를 물었다. 프랭클린은 사토에게 매번 있는 일이라며 괜찮다고 답했다. 그가 한번 떨어뜨린 도시락을 열었다. 엉망이 냄색새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프랭클린 눈앞을 가렸다. 윤수가 읽고 있는 책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프랭클린은 끝끝내 입을 열었다. 무슨 책을 읽는 거야? 프랭클린이 한 말은 마치 친구를 못 사귄 학생이 수없이 지게 연습한 첫마디 같았다. 윤수는 Why don't fish exist? 라고 대답을 하며 읽던 책을 줬고 프랭클린에게 책 표지를 보여줬다. 읽을 수 없는 한국어 제목이로 희미하게 영문 제목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윤수는 영어로 한번 말을 하고 원문을 다시금 집어 보여줬다. 윤수가 설명한 내용을 들은 프랭클린은 미간에 인상을 썼다. 그는 자연스럽게 윤수에게 되물었다. 물고기가 왜 존재하잖아? 윤수는 당황스러워했다. 그는 책에 나온 설명이 너무 학술적인 설명이라 이걸 영어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 대답했다. 대신 그는 예를 들어줬다. 책에서 나온 예시야. 우리는 고래와 포유류인 건 알고 있지. 하지만 고래를 물고기로 분류할지 육상동물로 분류할지 물어본다면 물고기라고 할 거야. 고래는 털이 없고 피부가 매끈하며 바닷속에 사니까. 아무리 포유류라 해도 물고기에 가까운 변종 포유류라고 보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유전자만 놓고 보면 고래는 어류보다 사슴에 더 가깝대. 이 글을 쓴 작가는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전 동물 분류체계는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해. 여태까지 우리는 너무 외형만 보고 생물을 분류한 거지. 이야기를 들은 프랭클린은 대형마트를 열어들었다. 마트에는 청소코는 이제 무엇으로 이를 바꿔야 해? 윤수 맞은편에 앉은 사토는 웃으며 말을 거들었다. 그래,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아쿠아리움은 뭐라고 해야 하는 거야? 사토는 어려 보이는 얼굴과 정반대로 컨트라베이스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프랭클린 같이 이민인 신 사토는 목소리가 낮았다. 사토가 내는 목소리는 백인 중년 남성 성우가 녹음한 영화 트레일러 속 목소리와 유사했다. 그래서 아쿠아리움이잖아. 피쉬리움이 아니라. 윤수와 대답하자 사토는 순간적으로 눈을 굴리고서 말했다. 맞네. 내가 나보다 화가 났다. 프랭클린은 사토와 윤수가 나눈 대화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어뱅크와는 가랑비가 몸을 으슬으슬 춥게 만들었지만 우산을 쓰기 애매한 그런 날들이 이어졌다. 하루 종일 흐리멍텅할 거라 예상된 날씨에 햇살이 먹구름 사이를 새치게 하며 슬며시 끼어들었다. 습기에 끌어내리던 햇빛이 담담하게 카페테리아 창문을 가로질러 쏟아졌다. 빛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 덕분에 프랭클린은 찌어절 하품을 했다. 프랭클린은 손으로 입을 가리댔지만 그가 가진 작은 손으로 입이 다 가려지지 않았다. 저기서 커피 하나 가져와. 내가 집에서 커피를 담아왔어. 윤수가 푸른색 텀블러를 꺼내며 카페테리아 매점에 있는 종이컵을 가리켰다. 난 매점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프랭클린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우리 중 아무도 저기서 음식을 안 샀구나. 음식에도 샀으면 핑계라도 자는데. 그럼 대충 마셔. 윤수는 커피와 담긴 푸른색 텀블러를 프랭클린에게 내밀었다. 프랭클린은 그렇게 졸린 건 아니라며 윤수가 가지고 온 커피를 사용했지만 윤수는 다음 수업을 걱정했다. 로렌스 교수 강의는 와이파이처럼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수업 중간에 둘러봐봐. 학생들 대부분이 점심시간 이후에 있는 로렌스 교수 수업 중에는 병든 닭처럼 들잖아. 윤수는 로렌스 교수 수업이 어마어마하게 지루하지 않냐며 사토와 프랭클린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 수업에 몇 번이나 참석했던 사토와 프랭클린은 모두 윤수가 내놓은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윤수가 내놓은 회유책에 프랭클린은 윤수가 건네주는 텀블러를 건네받았다. 그는 텀블러에 입을 대지 않도록 소심히 커피를 마셨다. 뜨거운 커피가 프랭클린의 목구멍으로 그대로 떨어져 내려왔다. 예상하지 못한 온도에 프랭클린은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하지만 온도에 놀란 프랭클린은 되려 신경이 곤했었는지 눈에 생기가 올라왔다. 커피를 조금 마신 프랭클린이 윤수에게 텀블러를 돌려줬다. 프랭클린에게 텀블러를 돌려받은 윤수는 프랭클린과 사토에게 물었다. 혹시 기억나는 소설 속 첫 문장 있어? 유튜브에서 봤던지 서점에서 봤던지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첫 문장이란 거. 윤수와 과연 지저를 든 사토가 입에졌다. 얘는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잘해. 물론 항상 재밌어서 난 좋아하지만. 커피를 마신 프랭클린은 더 크게 눈을 뜨고 웹소설도 포함되냐고 물었다. 사토는 웹소설에서도 기억나는 첫 문장이 없다며 빨리 포기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시간이 잠시했자 윤서가 대신 말했다. 그 마션이나 차 읽어봤어? 영화로도 나왔는데. 사토는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소개 영상이 뜬 걸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맷 데이먼 나온 영화잖아. 하지만 프랭클린은 모르겠다는 듯이 가로저으며 어깨를 측했다. 마션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소설이자 유명한 첫 문자를 가진 소설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장 뇌에 깊게 새겨지는 문자를 가진 건 확실해. 윤선이 휴대폰으로 마션 속 첫 문자를 검색해갔다. 아무래도 좋댔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나는 좋댔다. 프랭클린은 먹던 음식이 튀어나온 걸 막기 위해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사토도 마찬가지다. 웃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 그도 입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게 진짜 그 소설 첫 문장이야? 영화로도 나온 소설이 그렇게 시작한다고? 프랭클린이 입안에 남은 음식물을 다 삼키지도 못한 채 물었다. 윤수는 휴대전화로 검색해 마션이 세운 기록들을 보여줬다. 뉴욕타임스 74주 연속 1위. 그 책 진짜 재밌어. 걔도 오늘 비행기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오는 비행기에서 다 읽어버렸다니까. 프랭클린은 윤수에게 책 내용을 다 내물었다. 윤수는 단문으로 짧게 줄거리 설명했다. 화성으로 탐사를 나눈 주인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복귀 중 낙오된 주인공이 화성 전투기지에서 혼자 버티며 돌아오려는 고군분투. 프랭클린은 윤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에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윤수는 문장 하나에 호주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 또는 아시아식 영어가 섞여 들어갔다. 프랭클린이 윤수를 바라보고 입을 열라는 찰나 프랭클린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가 울렸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동생 오웬 리우 이름이 떠 있었다. 프랭클린이 휴대전화를 잡고 통화를 시작하자 대화가 중단됐다. 프랭클린이 전화를 받고 인사를 하기도 전에 오웬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이야기를 쏟아냈다. 형, 당장 집으로 와야 해. 프랭클린은 오웬을 진정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수와 사토는 프랭클린 전화를 받고 표정이 바뀌자 걱정스럽게 프랭클린을 쳐다봤다. 프랭클린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프랭클린은 습기에 끈적해진 빨간 에나멜 쿠션 수트를 밀어내며 간신히 카페테리아 밖으로 나와 말했다. 요, 오웬, 일단 진정하고 무슨 일인데 갑자기 집으로 와야 한다는 거야? 프랭클린이 말하자 그 입모양에 따라 입김이 흘러나왔다. 형, 엄마 아빠 쓰러지셨어. 제기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쓰러졌으면 앰뷸런스를 부르던지 아빠 차를 운전해서 병원에 데려가야지. 계단에서 넘어지신 거야? 나이선 목소리로 프랭클린 대답했다. 아니 미치겠네. 알잖아 형, 그냥 쓰러진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그걸 만들다가 지하실에서 입이 터진 것 같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으니까 아빠가 방독면을 쓰고 작업실로 들어오라고 소리 질렀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방독면을 쓰고 연습했던 게 10년도 전 일이야. 내가 어떻게 바로 방독면을 쓰고 들어올 수 있었겠어? 겨우 그 방독면을 쓰고 작업실에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는 이미 미소리 다 잃고 쓰러져 있었어. 내 생각엔 엄마 아빠가 지하실에서 그것을 만들다가 잘못해서 거기서 나온 뭔가를 들이마신 것 같아. 오해는 최대한 정보를 가리기 위해 애매모호한 대명사를 사용했지만 프랭클린은 지금 바로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은 프랭클린은 한 문장을 내뱉었다. 아무래도 좋댔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우리는 좋댔다.